네, 창작가 비평 200호 기념 특별 인터뷰 언론 분야 인터뷰입니다. 저는 인터뷰 맡은 창비 인문교양출판부 소속 박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님 인터뷰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에서 일하고 있는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타파가 작년에 이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뉴스타파 하면 이제 시민들은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아요. 특히 뭐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시민들은 대부분 뉴스타파 좋아하고 항상 지켜보고 응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그 10년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지금까지 뉴스타파가 해왔던 작업은 주로 이제 공직하고 자본 권력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그런 역할로 많이 활약을 하셨고, 그 외에 우리 사회 굵직굵직한 사건들, 뭐 4대강이나 세월호나 국정농단이나 최근에 이태원 참사까지 여러 현안들을 좀 취재를 하셨고, 최근에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뭐 비리 사건이라던가 뭐 검찰 견제, 그리고 뭐 더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기후위기라던가 이런 사건, 이런 사안까지 폭넓게 다루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희 뉴스타파 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기로는 조세도피처 보도를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뉴스타파를 세상에 처음 빵 하고 이렇게 알린 것은 이제 잘 몰랐다가 뉴스타파가 뭐야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가 그 전두환 대통령의 장남 전제국 씨의 헤이도피처에 있는 재산을 저희가 이제 폭로하면서 뉴스타파가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파급력 있는 보도를 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세상에 알렸고, 후원자도 그때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뉴스타파가 약자를 대변하는 언론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약간 큰 권력, 누구도 감시하지 못하는 권력을 타파한다라는 측면에서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어서는 이렇게 대형 참사가 있었을 때 기존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못한 보도를 뉴스타파가 끈질기게 하면서 이제 많이들 이게 진정성 있는 보도를 하는구나라고 알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세도피처 보도, 세월호 참사 보도, 그리고 이후에 이어졌던, 기억하시겠지만 메르스 보도도 있었어요. 뭐 지금은 많이들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그때 시절만 해도 병원 명단을 비공개하고, 그래서 누가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모르고 이러던 시절이었고, 언론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다 비공개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뉴스타파가 처음으로 병원 명단을 공개하고 위치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단순히 이제 폭로만 하거나 어떤 권력 감시뿐만이 아니고 이게 꼼꼼한 취재, 그리고 이제 누구나 감추고 싶고 기존 언론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대신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먼저 뭐 데이터 저널리즘 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뉴스타파에서 좀 집중해서 데이터 팀도 따로 두고 계시잖아요. 물론 큰 언론사들도 조금 몇 명씩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규모 봤을 때는 이 조직에서 굉장히 좀 집중적으로 그런 보도를 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상 새로운 뉴스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새롭게 만들고 또 가공해서 읽기 편하게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몫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지금 저희 뉴스타파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인 이제 사업이 재산 공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를 계속 매년 해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관보라 그래서 공개를 하고 있지만 PDF 형태로 굉장히 보기 힘들게 공개가 되어 있어서 일반 시민들은 너무나 궁금한 정보이지만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수집을 해서 데이터 팀이 매년 분석해서 이제 보도도 하고 사이트를 통해서 공개도 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이고 시민의 권리인데 찾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 뉴스타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데이터 팀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앞으로 또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탐사라는 게 현장에 있는 정보를 탐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 시대는 아시겠지만 챗 GPT가 좌우하는 시대 아닙니까?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탐사하는 것들이 이제 데이터 팀의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역할도 정말 현장 탐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타파도 독립 언론인데 독립 언론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취지도 뉴스타파 혼자 잘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대표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조금 더 그걸 제 기자님의 말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이제 아직도 이제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제 보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이제 한국 언론 사회에서 독립 언론 체제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착했다라고 보여지는 모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성원 인원이 50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뭐 기존의 언론 뭐 300명, 400명 그리고 1000명 가까이 되는 기성 언론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조직인데 그래도 저희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 안에서 10년간 쌓아온 노하우도 있고 근데 이렇게 우리만 보도한다고 해서 우리만 잘한다고 해서 이 지역 언론, 전체 언론이 다 바뀔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모델을 또 전수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매체를 만들다 보면 저도 거기서 신입 기자를 또 채용하고 전체 이렇게 독립 언론들이 네트워킹을 형성하면서 늘어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전체 언론 판도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포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신입 기자를 뽑고 양성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는 속도보다 이제 전체 매체 하나씩을 참관하다 보면은 이게 점차 지역으로 뻗어나가고 또 주변으로 뻗어나가서 이렇게 제2의 제3의 뉴스타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지금 열심히 육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약간 비슷한 걸 이제 좀 다른 시각에 봤을 때 뉴스타파가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이제 판단을 내부에서도 하신다고 생각하고 뭐 당연히 누구나 그렇게 볼 것 같은데 뉴스타파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뭐 삼성이라든지 조세 도피처 보도라든지 쉽게 하지 못하는 보도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누구에게나 마이크를 들릴 수 있는 용감함, 용기 그리고 광고주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업도 깔 수 있고 어떤 권력도 이제 건드릴 수 있다. 눈치 보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10년간의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취재 현장을 가더라도 이제 예전에는 어떤 기업체에서 제가 어떤 기업체를 취재한다고 하면 좀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구워 삼는다고 하죠. 어떤 것을 대가를 좀 제공을 하고 좀 우리 기사는 안 써주면 안 돼. 이런 식의 좀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뉴스타파가 어떤 매체인지 알기 때문에 전혀 그런 제안을 일단 하지를 않고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10년간에 생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굵직굵직한 보도도 있었지만 한결같이 그 기조를 지켜왔던 태도에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들림 없이. 그 바탕엔 좀 뻔한 말로 들릴 수 있겠지만 저희 4만 회원분들이 계시고요. 제가 입사했을 때는 2만 명의 회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0년 됐는데 4만 명으로 늘었거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뉴스타파의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10년에 2배로 늘었다는 게. 최근 사실 언론에 대한 신뢰도 뭐 굉장히 낮잖아요. 네. 특히나 뭐 레거시 언론들이 진실을 보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포지션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혹은 뭐 권력에 기댄다거나 아니면 엘리트 카르텔의 한 축이 되어서 이미 권력화된 그런 측면들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뭐 조중동이 대표적이겠지만 뭐 진보적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그런 매체들도 비슷한 비판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언론 종사자로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건 좀 구체적으로 이건 사실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10년 전에도 문제였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당연히 현재도 문제인 점인데 기본적으로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고 있는 돈을 받고 쓰는 기사 예를 들어 광고성 기사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있고요. 또 포털 페이지뷰에 급급해서 쓰는 자극적인 기사 또 댓글을 그냥 받아 쓰는 기사 이런 것들도 너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이렇게 출입처의 편향적인 언론 그리고 권력의 편향적인 언론이 레거시 미디어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뉴스타파는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언론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마침 제가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레거시 미디어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제가 보도를 하긴 할 건데요. 그냥 단순한 사례예요. 그냥 지금의 현재의 언론을 보여줄 수 있는. 현재 지금 주 69시간제 때문에 노동개혁 이슈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를 높이겠다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광고가 있는데 광고를 어디다 하느냐 하면 동아일보와 채널A에다가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형태로 하느냐면 기획기사 형태로 하는데 기사 구성안이 쫙 나와 있어요. 근데 1회가 보면은 고용 유연화 추진 정부의 신뢰를 보낸 국민 이라고 이미 벌써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국민 세금 4억 원을 들여서 각각 채널 A와 이제 동아일보에다 보도하는 내용인데 이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우리 국민들만 모를 뿐인 거죠.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협찬 고지를 해야지만
이런 기사를 쓸 수가 있긴 한데 협찬고제 규약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뒷광고처럼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국민들은 자세하게는 언론이라는 이름을 달고서 정부가 주는 돈을 받고 여전히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의 여론과 상관없이 홍보하는 기사를 생산해내고 있는 게 지금 레거시 미디어의 현실이다라는 게 지금 상황이다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들고 왔고요. 적어도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광고성 기사를 생산하는 건 더 이상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언론에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정부 세금 들인 정부 광고만도 이렇지만 기업 광고는 너무나 무수히 많죠. 뭐 아시겠지만 이태원 참사를 또 떠올려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자극적인 기사 그리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기사들을 너무나 무분별하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어요. 기자가 하는 역할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도하는 역할인데 댓글을 그냥 퍼와가지고 이 언론사가 한번 썼는데 조회수가 잘 나온다 하면 그걸 받아 써서 또 쓰고 하면서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은 포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포털의 영향력에 사실 기성 언론도 편승해서 아니면 또 불복해서 이렇게 악영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현재 언론의 가장 큰 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최근에 뉴스타파가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삼성 베트남 공장에서 유해물질을 방출을 은폐했다라고 해서 삼성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폭로를 한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최근에 경향신문에서 베트남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37명이 이제 메탄올에 노출돼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노동자 한 명은 또 사망을 하시기도 했고요. 그 보도가 나간 이후에 검색을 좀 해보면요. 어떤 기사가 뜨냐면 삼성도 피해자다. 협력업체가 속이고 이제 에탄올에 메탄올이 다량 함유된 에탄올을 속여서 이제 들여온 것을 삼성은 알 수가 없었다. 삼성도 피해자다라는 기사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사망한 노동자가 피해자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삼성이 피해자겠습니까? 당연히 노동자가 훨씬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취재하지 않고 삼성이 해명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너무나 많은 언론들이 그걸 그냥 받아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보면 피해자가 노동자가 아니고 삼성으로 나와요. 저는 이게 여전히 지금 2023년도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고 서글픈 언론의 현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보적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매체들도 최근에 이제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도 충분하게 견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비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도 제가 타사를 비판하거나 이제 그러기엔 저도 사실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언론을 좀 탄압하려고 하고 정보를 좀 축소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권일수록 더 진보 언론이 바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더 바쁘게 활동을 해서 그것들을 캐내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더 집요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 집요함이 전반적으로 그 진보 언론뿐만이 아니고 전혀 그 전반적인 집요함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역시도 반성하면서 하고 있고요. 예전에 그래도 최순실 게이트 때 한겨레가 큰 역할을 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역할을 국민들이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역할을 부응하고 있는 것인가 조금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독자로서 저도 기대를 하고는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바로 레거시 미디어에 기대하는 바예요. 그래도 한번 그런 큰 특종 그리고 어쨌든 좋은 보도를 했을 때 파급력은 어떻게 보면 저희 뉴스타파보다 훨씬 크게 갖고 있거든요. 저는 기존 언론에서 희망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사실은 많기는 하거든요. 네네. 최근에 경향신문 젠더팀에서 보도했던 여성 관련된 보도들이 좀 많이 있었고 한국 기자상을 탄 보도도 있었어요.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라는 보도가 시리즈로 나갔는데 기사 조회수에 연연하는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너무 광고에만 의존하는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 없는 보도들을 기성 언론이 또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또 각각 언론의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등등의 탐사 보도팀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보도들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한편에서 너무 많은 정치 뉴스라든지 아니면 경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위 말하는 기레기라고 불릴 수도 있는 뉴스를 양산하는 경우가 있어서 비판을 받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언론이 갖고 있는 힘도 분명하게 있다. 그렇게 좀 집요하고 꾸준하고 그 취재력을 갖고 있는 기자들의 인력을 동원해서 좋은 기사를 써낼 때는 분명히 독자의 호응도 있고 또 사회적 반응도 있고
분이 사회적인 공기의 역할을 좋은 공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아직도 희망을 갖고 볼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는 해요. 더 해야죠. 근데 그런 노력을 당연히 근데. 네. 기자님이 궁금해서 몇 가지 네. 여쭤보면요. 그 뉴스타파에서 일기 기자로 이제 네. 입사를 하신 이후로 10년 동안 활동을 해오셨는데 뉴스타파에서 기사님의 주요한 관심사, 주요한 취재 방향 그리고 추구하고 싶은 목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소외되어 있는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울림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보도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최근에 그 대우조선 해양 보도를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이 오늘의 주제랑도 연관되어 있지만 그때 아시겠지만 그 사천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조선소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다라면서 기성 언론들이 엄청 압박을 했거든요. 8천억 손실이 났다, 1조 원대 손실이 났다 해서 정부 말만 막 받아 쓰면서 그때 이제 다짐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손실이 났을까? 정말 하청 노동자들이 그 큰 조선소에 그렇게 피해를 끼쳤을까? 우리나라 조선소가 이 하청 노동자 때문에 무너지는 건가? 왜 이렇게 이 120명밖에 안 되는 노동자들을 이 수많은 기성 언론과 정부가 압박을 하는 건가? 너무나 그때 안타까움을 느꼈고 근데 수많은 언론사가 그 작은 집단을 공격하겠다고 한 패거리가 되어서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뉴스타파는 그렇지 않은 곳에 서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주셔서 25년 뒤에 언론 미래 전망을 저에게 이제 물어보셨길래 너무 어려운 주제인데 이 말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들이 지금 공격받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챗GPT도 생겼고요. 유튜브도 생겼고요. 너무나 똑똑한 독자들도 생겼고요. 그래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대로는 기자가 생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기레기라는 오명에서 탈출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결과적으로는 기본인 것 같아요. 챗GPT가 할 수 없는 일을 기자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천 자료를 생성하는 일이죠. 어떤 권력이 감추려고 하는 정보를 캐낸다거나 그런 일은 챗GPT가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약자들이 투쟁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서 그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는다거나 권력자에게 끝까지 찾아가서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자의 본연의 모습 있잖아요. 그것들에 집중해야지만 앞으로 언론 사회에서 기자가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기계적으로 받아 쓴다거나 뭐 광고성 기사를 쓴다거나 아니면 페이지 뷰에 치신 기사를 쓰는 것은 밀려날 수밖에 없다 점점.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선과 관점을 제대로 가지고서 현장에서 제대로 취재하는 기자가 앞으로 25년 후에는 독자들의 호응을 받지 않을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언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문제가 당연히 많이 있지만 25년 뒤의 과제는 오히려 생존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 네. 그리고 그 생존에 필요한 것은 오히려 기본을 지키는 것. 네, 기본을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동어 반복일 수도 있고 좀 앞뒤가 바뀐 질문일 수도 있는데 25년 후면 기자님 아이가 30살이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기자님의 아이가 30살이 됐을 때 그때 한국 언론은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좀 낭만적인 질문인가요? 그때 한국 언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각 언론사마다 탐사보도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되게 좋은 양질의 기사를 쏟아내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각 언론사의 탐사보도 팀이 굉장히 확장되어서 서로 간에 탐사보도를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기대되는 거죠. 이번 달 어디 언론사에서는 어디 탐사보도가 뭐 취재하고 있다는데 야, 뭐 너무 기대된다 이런 것처럼 그게 되게 회자가 되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여성 이슈가 굉장히 적은데요. 뉴스 비중에서 여성 기자도 적고요. 그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소외되어 있는 젠더 이슈라든지 여성 이슈가 굉장히 늘어나는 언론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그 비중 자체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한겨레나 경향신문에 젠더팀이 있어요. 소외된 목소리를 다루고 젠더 이슈를 다루는 팀이 있는데 이게 전 언론사에 있었으면 좋겠다. 뉴스타파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뉴스타파에 없거든요. 기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없지만 그런 게 모든 언론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젠더 이슈를 다루는 팀이. 그래서 성소수자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사회적 약자, 장애인 이런 문제가 권력 감시에 대한 비판 보도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게 양적으로 많아진다 보면 어떻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양적으로 지금 너무 적어요, 그런 보도가.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늘어나는 25년 후에 언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아이는 균형감 있는 시각을 갖고서 그런 보도를 많이 접할 수 있는 독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게 이제 다페이스가 최근에 이제 문을 닫았는데요. 거기서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즐겨보던 독자였어요. 너무나 쉽게 성소수자의 이슈라든지 젠더 이슈를 접할 수 있고 굉장히 재밌게 독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진 매체였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려움으로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친화력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젠더 이슈 기사라고 하면 읽기가 약간 부담스럽고 일단 공부하듯이 읽어야 되고 이렇게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굳이 내가 읽어야 되는 기사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번 읽으면 놓을 수 없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보다 보면 막 공감이 가고 울림이 있고 하는 기사들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기사를 기다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연재 기사들은 그런 기사를 써야 되는 건 기자의 치밀한 또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관심 없는 기사일수록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집중해서 기자들이 더 공들일 필요가 있다. 라고 그리고 조직이 그걸 지원해줘야 된다. 그러면 독자도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지원해주지 않죠. 단기간에 성과가 없는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많이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또 안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사실 탐사보도의 성격과도 맞물려 있는 건데 젠더팀 같은 경우도 탐사보도처럼 꾸준하게 단기 성과를 못 냈지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해주고 독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언론사의 보도나 취재 환경이 탐사 중심으로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처럼도 들렸거든요. 네. 그렇게 되려면 어떤 인식의 변화 이런 게 필요할까요? 그게 결과적으로 아래로부터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그런 보도를 하는 곳에 독자들이 후원을 해줘야 그런 것을 보고 수익 기반이 저기서도 창출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언론사도 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시사인 같은 경우도 그렇게 구독료를 내고 그렇게 유료 구독자가 있는 부분도 그렇고요. 양질의 기사에 점점 콘텐츠를 소비하려는 독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현재 상황에서. 하지만 아직도 멀기는 멀었죠. 근데 각 언론사에서 탐사보도팀이 조금씩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 거이긴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다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독자들이 그만큼 똑똑해진 만큼 양질의 기사에다가 소비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광고주들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기사가 있는 곳에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양질의 독자층이 있는 곳에다가 광고를 내려고 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인식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독자 스스로가 좀 독자들부터가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구독료를 내는 사람이 사실은 주인이잖아요. 돈을 내는 소비자가 사실은 주인이기 때문에 언론사에다가 꾸준히 요구를 하고 그런 사실은 양질의 언론 기사를 배출하지 않는 언론사들도 외면할 필요도 있고 소비 주권을 제대로 좀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를 좀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말 클릭수만 요구하는 기사들 있잖아요. 자극적인 기사들을 클릭하지 말고 좀 심층적으로 보도했던 기사를 끝까지 좀 열독을 해서 읽어주시고 그런 언론사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럼 영상이니까 창작허비평 독자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가 비평에서 워낙에 좋은 책을 많이 내오셨던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 뜻을 너무나 다 공감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너무나 좋은 항상 응원하고 있는 독자고요. 그래서 200호 맞이했는데 앞으로도 또 400호, 600호 나오도록 많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뉴스타파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